교황님은 항상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전 세계 빈민과 소외 계층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특히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고, 최근에도 영남 지역 산불 희생자들을 위해 전해주신 애도의 뜻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황님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잠정 수역에서 어업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남중국해에서 썼던 수법과 유사합니다. 10여 년 전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알박기하고 남중국해 상당 부분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잠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행위는 양국 간의 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해양안보 주권에 대한 도발입니다. 중국 당국의 사과와 구조물 설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도발은 서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정보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하여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방첩사에 체포되었습니다. 중국인의 공군기지 무단 촬영도 줄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촬영하던 중국인 2명이 적발됐습니다. 지난달에는 공군기지 4곳과 국제공학 3곳을 촬영한 중국 국적의 10대 2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극, 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인에게 셋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을 지적하자 이재명 후보는 외국인 혐오,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정률성 기념사업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은 중국 혐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처럼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손톱만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헌정사에 유례없는 국정 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낸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닙니다. 불공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주장도 실소를 자아냅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수억 원대의 방산업체 주식을 매수하고 재보궐 당선 이후에 뻔뻔하게도 국방위로 보임했던 정치인입니다. 또 과거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작전주로 3배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불공정 운운하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또 정가 사범인 이재명 후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 모순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신뢰와 공정은 시장을 향한 조롱이나 다름없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북한의 핵 위협을 전략적 실용외교로 대응하겠다는 대목 역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물론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 위반 혐의자가 외교를 운운하고 선진국 지수 편입을 떠들면 될 것도 안 될 우려가 큽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휴면 개비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략을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 할기임이 확실합니다. TSMC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정작 TSMC가 시행 중인 노동시간 특례 제도의 국내 도입은 철저히 예면합니다. 엔비디아 운운하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재벌 해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오직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 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은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은 하청 주고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기밀은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게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 5천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식 반시장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를 단호히 막아내고 개미 투자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6.3 대선의 시대 정신은 민생경제 살리기입니다. 지난 15일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 특집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의 중점 분야로 응답자의 57.3%가 경제 일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경제 일자리는 누가 활성화시키고 누가 창출합니까? 기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에 100조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공언했습니다마는 초저녁에 불이 꺼지는 기업연구소에서 K-엔비디아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이율배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왔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경제가 우리 경제의 올바른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시간제 적용유예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강성 귀족노조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법인세 인하를 부자 특권 감세로 몰아붙이고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기업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궤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를 살리기를 원한다면은 이번 대선의 의제를 내란 심판론 같은 이런 의제를 내세우지 말고 국가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제는 국민의 힘이라는 모토 아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선 공약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강화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부결된 기존 상법 개정안의 내용에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포함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두고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대 의견을 묵살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사는 개정안입니다. 무엇보다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100만여 개에 달하는 법인에 1년 365일 모든 주식회사 법인의 과도한 주주충실 의무를 부과하여 선량한 창업자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대체하는 자본시장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자본시장법은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원하시는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상장 법인에 한해서 기업의 물적 분할과 M&A 시기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화수출 50조, 의무 복무기간 단축 및 선택적 모병제 도입, 원전 확대까지 연일 쏟아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숫자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과거 입장을 뒤집기 일쑤입니다. 우선 문화수출 50조 원은 연평균 15% 성장을 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의무 복무기간 단축 및 선택적 모병제 도입 또한 병력의 수급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원전 정책 역시 탈원전에 이어 감원전까지 주장하더니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는 실용주의라며 원전 확대를 외치는 뜬금없는 주장입니다. AI 산업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원전 확대를 외치나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는 방향도 철학도 일관성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께 약속한 개헌 공약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책임지지도 못할 허언일랑 당장 중단하고 3년 전 국민들께 약속한 개헌 공약부터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연일 90%에 달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이 경선이지 경선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추대식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에서의 90% 득표율은 최소한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득표율로서 이번 경선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4당, 이재명 1인을 위한 정당임을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집권이라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이재명 전 대표 1인에게 쏠리게 됩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견제 세력이 절멸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압도적인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권까지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내외로부터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탄생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87년 헌법체제 이후 최소한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민주당이다 보니 대미 관세 협상길에 오르는 정부에 대한 공세도 마치 최고 존엄으로부터 지시라도 받은 양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자격 없는 총리가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관세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미국 물은 한덕수 혼자 마셨냐라면서 협상 시작도 전에 상대국의 전략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완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관세 협상을 대선 출마의 전리품으로 삼으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노욕이 앞선 대통령 놀이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이현주 최고위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최고 존엄의 지시가 없고서야 어찌 모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를 향해 이런 저주와 극언을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관세전쟁이라는 이 비상한 시국에 정부에 대해 관세 협상에서 손 떼고 자중하라라면서 일일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팩트도 틀렸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취지는 미국과 충돌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국익을 위한 일에 국민의힘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민주당이 또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미 협상을 떠난 정부에 힘을 보태주지를 못할 망정 그 뒤에다 대고 저주를 퍼부어서야 되겠습니까? 선을 넘는 딴지는 제발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방위 간사 강대식 의원입니다. 공군 오폭 사고 한 달여 만에 공중통제 공격기가 기관총과 연료탱크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을 다치게 한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익힌 공군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에 또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필수 비상대기 전력을 제한 공군 전 기종 비행이 22일 오전까지 중지돼 한미 공군연합 공중훈련이 벌이된 프레그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조종사가 포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더니 이번에는 조종사가 비상시에 기체 부착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렸다고 합니다. 전투기 사고 당시 총체적 부실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문책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실전적 훈련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중국은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며 해상 지배를 강행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핵 미사일 도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왜 신경을 쓰느냐, 그냥 셰시하면 되지 않냐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아직도 똑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안보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 등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려면 지금이야말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 실력 있는 군대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연금특위 간사 김미애입니다. 연금특위 논의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재정 안정화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금은 국민의 노후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전방위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우선 모수개혁 논의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이후 특위에서 다루자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국 국민의힘은 신속한 개혁의 물꼬를 트기 위해 모수 조정안 논의에 협조했고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 인상은 물론 소득 대체율까지 인상하는 1단계 개혁안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당초 합의를 무시한 채 특위의 취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수 조정 이후 남은 구조개혁 과제를 연금 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에 따라 여야는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은 특위 논의의 핵심이며 여야 합의문에도 이를 선 논의사항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재 노후소득 보장을 우선 논의하자며 사실상 특위 운영의 원칙을 뒤엎고 있습니다. 이는 특위 설립의 본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불안을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특위 운영이 2030 세대의 반발과 미래 세대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특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위는 100년간은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특정 세대의 혜택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자동 조정 장치 같은 지속 가능성 확보 장치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울분과 미래 세대의 불안을 직시한다면 당초 특위 취지에 따라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개혁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연금 개혁을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임할 것입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잘산이즘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못산이즘을 추구하는 기만적 술수를 멈추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경영계가 반대하고 제2요구되어 부결된 기존 개정안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시에 대해 소액주주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추구한 반기업적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공언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외부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될 수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사회의 내부 균형을 무너뜨려 감시기구를 특정 세력이 장악하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이는 기업이 창의적, 생산적 전략이 아닌 경영권 방어와 단기 생존에 몰두하게 만드는 반기업적 행보입니다. 이미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 중심의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채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이번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 한 달 만에 악법을 또다시 들먹이는 것은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표심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상법 개정은 2,600여 개 상장사는 물론 100만여 개 비상장 중소기업들까지 직간접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법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분쟁의 증가는 곧 경영 위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쓰나미에 직면한 지금 각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만을 바라보며 소액 투자자들을 목표로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잘산이즘을 말하고 못산이즘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반복되는 기만적 술수를 현명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의 이상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외면한 채 정파적 논리를 우선하는 방송의 선택적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C입니다. 편파 방송, 이 정도면 VIP 단골 고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가 휘청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MBC는 여전히 정치적 갈등,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뉴스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날짜별, 방송사별 메인탑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7일은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코스피가 5% 폭락한 날입니다. KBS는
관세 충격의 5% 폭락, 8달 만에 블랙 먼데이라고 첫 뉴스를 보냈고, SBS는 관세 쇼크에 파랗게 질린 정씨 하루 새 112조가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MBC는 김 여사 조사 초일기,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를 탑뉴스로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보다 정치권의 견제가 우선인가 봅니다. 4월 9일입니다. 관세 충격으로 금융위기가 현실화되는 날이었습니다. KBS는 환율 1,500, 눈앞 코스피 2,300 붕괴, 관세 충격 어디까지를 첫 뉴스로 보도했고, SBS도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최고, 코스피 2,300 붕괴를 보도했습니다. MBC는 어땠을까요? 경제뉴스가 아니라 국회 나온 이완구 헌법재판관 잘할 수 있다. 사퇴해야 맹공이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다음은 4월 10일입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90일 유예 결정을 내리고 중국에는 125% 재보복 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이날 KBS와 SBS는 이 뉴스를 상세하게 탑뉴스로 내보냈고, MBC는 이완구 막아달라 가처분, 마은혁 주심 맞는다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은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고 강풍 피해가 발생한 날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라서 기억하실 겁니다. KBS는 간판 떨어지고 담 무너지고 강풍 피해 이어져를 첫 뉴스로 보도했고, SBS는 눈 맞은 벚꽃 우수수 4월 중순인데 체감은 영하권 뚝이라는 타이틀로 첫 뉴스를 보냈습니다. MBC는 윤 전 대통령 측 재판부 결정에 동의, 커지는 비공개 재판 논란, 이것을 탑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와 국민 건강보다 정파적 득실이 우선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감시는 역시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 지나치게 편중된 MBC의 보도는 오히려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만들고 여론을 호도할 뿐입니다. 더구나 대선 전국입니다. 따라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도 언론도 선정기구가 아닙니다. MBC가 진정한 공영방송이라면 위기의 원인과 해법, 정부의 책임과 대응까지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합니다. 정치권 정쟁만 반복 보도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영영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MBC 보도가 편향되고 민주당 친화적으로 보도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수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MBC가 과연 공영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지금 대선 국면에서 계속해서 우리 당만 비판 공격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기관방송이지 이 공영방송은 절대 아니다. 공정한 방송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감시하고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자유는 우리 국민의힘의 금과 옥조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인들이 기사와 보도에 대해서 검열하고 또 5배 징벌적 손배소, 형사처벌과 함께 5배 징벌적 손배소라는 급박을 일삼을 때 그것을 앞장서서 막은 당은 바로 저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언론 자유라는 오늘의 이 자유로운 공기가 저 민주당의 폭정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저항과 우리 언론인 동지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당시에 국회 문체위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기록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국회 AI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어제 과학정보통신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혁명에서 앞서 나가면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의 세계적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AI 과학기술 시대에
글로벌 선두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AI G3, AI 3강 국가의 목표 달성 방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AI를 제일 잘 사용하고 제일 큰 혜택을 얻도록 하면은 AI G3 목표도 가까워집니다. 그중 하나가 이달 시범학교 선정이 전국적으로 마감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입니다. 모든 학생을 저마다의 진도와 관심에 맞춰서 1대1로 맞춤형 교육을 가능케 할 방법입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의 속도와 진도를 맞추기는 어렵지만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힘으로 그 간극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모두에게 제공되므로 소득 지역 격차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도서벽지의 학생들조차도 서울 강남의 학생들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저마다 1대1 맞춤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클라우드의 한 유형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제공됩니다. 이른바 SaaS 방법입니다. 이것은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AI 클라우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산 저전력 AI 클라우드에서 운용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성된다면 국내 클라우드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AI 산업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로 꼽히는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 이른바 NPU라는 AI 반도체가 본격 적용되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최근 개발 출시되고 있는 국산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를 적용하면은 AI 디지털 교과서 클라우드의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로 국산 AI 반도체의 실력이 입증된다면은 우리 반도체 기술의 쓰임새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예비후보가 국내 AI 반도체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업을 살리는 길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혁신 연구 인력에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풀어주는 길입니다. AI 시대 물결이 저 사회 전 분야로 몰려오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는 세계적 선도 사례 창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GPU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NPU를 만들 수 있는 길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대와 일부 진보 교육감의 역행으로 스스로 그 걸림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앞으로 1년 내지 2년 사이에 엄청난 학력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학력차가 발생하면 도입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100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방법도 100가지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 국민 교육 현장에서 말했듯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AI G3 국산 NPU AI 반도체를 육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이재명 민주당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AI 디지털 교과서는 K-클라우드에서만 사용되므로 게임에는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 뉴스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교황님은 항상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전 세계 빈민과 소외 계층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특히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고 최근에도 영남 지역 산불 희생자들을 위해 전해주신 애도의 뜻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황님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잠정 수역에서 어업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남중국해에서 썼던 수법과 유사합니다. 10여 년 전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알박기하고 남중국해 상당 부분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잠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행위는 양국 간의 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해양안보 주권에 대한 도발입니다. 중국 당국의 사과와 구조물 설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도발은 서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정보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하여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방첩사에 체포되었습니다. 중국인의 공군기지 무단 촬영도 줄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촬영하던 중국인 2명이 적발됐습니다. 지난달에는 공군기지 4곳과 국제공학 3곳을 촬영한 중국 국적의 10대 2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극, 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인에게 셋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을 지적하자 이재명 후보는 외국인 혐오,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정률성 기전사업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은 중국 혐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처럼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손톱만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헌정사의 유례없는 국정 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낸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닙니다. 불공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주장도 실소를 자아냅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수억 원대의 방산업체 주식을 매수하고 재보궐 당선 이후에 뻔뻔하게도 국방위로 보임했던 정치인입니다. 또 과거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작전주로 3배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불공정 운운하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또 정가 사범인 이재명 후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 모순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신뢰와 공정은 시장을 향한 조롱이나 다름없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북한의 핵 위협을 전략적 실용외교로 대응하겠다는 대목 역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물론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 위반 혐의자가 외교를 응원하고 선진국 지수 편입을 떠들면 될 것도 안 될 우려가 큽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휴면개비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략을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 할기임이 확실합니다. TSMC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정작 TSMC가 시행 중인 노동시간 특례 제도의 국내 도입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엔비디아 운운하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재벌 해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오직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 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은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은 하청 주고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기밀은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게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 5천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식 반시장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를 단호히 막아내고 개미 투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6.3 대선의 시대 정신은 민생경제 살리기입니다. 지난 15일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 특집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의 중점 분야로 응답자의 57.3%가 경제 일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경제 일자리는 누가 활성화시키고 누가 창출합니까? 기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에 100조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공언했습니다마는 초저녁에 불이 꺼지는 기업연구소에서 K-엔비디아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이율배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왔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경제가 우리 경제의 올바른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시간제 적용유예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강성 귀족노조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법인세 인하를 부자 특권 감세로 몰아붙이고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기업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궤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를 살리기를 원한다면은 이번 대선의 의제를 내란 심판론 같은 이런 의제를 내세우지 말고 국가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제는 국민의 힘이라는 모토 아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선 공약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강화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부결된 기존 상법 개정안의 내용에 집중 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포함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두고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대 의견을 묵살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사는 개정안입니다. 무엇보다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100만여 개에 달하는 법인에 1년 365일 모든 주식회사 법인의 과도한 주주충실 의무를 부과하여 선량한 창업자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대체하는 자본시장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자본시장법은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원하시는 소액주주 이익보호를 위해서 상장 법인에 한해서 기업의 물적 분할과 M&A 시기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화수출 50조, 의무 복무기간 단축 및 선택적 모병제 도입, 원전 확대까지 연일 쏟아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숫자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과거 입장을 뒤집기 일쑤입니다. 우선 문화수출 50조 원은 연평균 15% 성장을 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의무 복무기간 단축 및 선택적 모병제 도입 또한 병력의 수급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원전 정책 역시 탈원전에 이어 감원전까지 주장하더니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는 실용주의라며 원전 확대를 외치는 뜬금없는 주장입니다. AI 산업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원전 확대를 외치나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는 방향도 철학도 일관성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께 약속한 개헌 공약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책임지지도 못할 허언일랑 당장 중단하고 3년 전 국민들께 약속한 개헌 공약부터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연일 90%에 달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이 경선이지 경선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추대식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에서의 90% 득표율은 최소한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득표율로서 이번 경선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4당, 이재명 1인을 위한 정당임을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집권이라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이재명 전 대표 1인에게 쏠리게 됩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견제 세력이 절멸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압도적인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권까지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내외로부터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탄생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87년 헌법체제 이후 최소한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민주당이다 보니 대미 관세 협상길에 오르는 정부에 대한 공세도 마치 최고 존엄으로부터 지시라도 받은 양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자격 없는 총리가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관세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미국 물은 한덕수 혼자 마셨냐라면서 협상 시작도 전에 상대국의 전략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완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관세협상을 대선 출마의 전리품으로 삼으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노욕이 앞선 대통령 놀이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이현주 최고위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최고 존엄의 지시가 없고서야 어찌 모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를 향해 이런 저주와 극언을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관세전쟁이라는 이 비상한 시국에 정부에 대해 관세협상에서 손 떼고 자중하라라면서 일일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팩트도 틀렸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취지는 미국과 충돌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국익을 위한 일에 국민의힘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민주당이 또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미 협상을 떠난 정부에 힘을 보태주지를 못할 망정
그 뒤에다 대고 저주를 퍼부어서야 되겠습니까? 선을 넘는 딴지는 제발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방위 간사 강대식 의원입니다. 공군 오폭 사고 한 달여 만에 공중통제 공격기가 기관총과 연료탱크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을 다치게 한 초유의 전투기 오복사고로 익힌 공군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에 또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필수 비상대기 전력을 제한 공군 전 기종 비행이 22일 오전까지 중지돼 한미 공군 연합 공중훈련이 벌이된 프레그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더니 이번에는 조종사가 비상시에 기체 부착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렸다고 합니다. 전투기 사고 당시 총체적 부실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문책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실전적 훈련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중국은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며 해상 지배를 강행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핵 미사일 도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왜 신경을 쓰느냐, 그냥 쇄시하면 되지 않냐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아직도 똑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안보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 등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려면 지금이야말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 실력 있는 군대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연금특위 간사 김미애입니다. 연금특위 논의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재정 안정화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금은 국민의 노후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전방위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우선 모수개혁 논의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이후 특위에서 다루자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국 국민의힘은 신속한 개혁의 물꼬를 트기 위해 모수 조정안 논의에 협조했고,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 인상은 물론 소득 대체율까지 인상하는 1단계 개혁안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당초 합의를 무시한 채 특위의 취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수 조정 이후 남은 구조개혁 과제를 연금 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에 따라 여야는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은 특위 논의의 핵심이며 여야 합의문에도 이를 선 논의사항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재 노후소득 보장을 우선 논의하자며 사실상 특위 운영의 원칙을 뒤엎고 있습니다. 이는 특위 설립의 본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불안을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특위 운영이 2030 세대의 반발과 미래 세대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특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위는 100년간은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특정 세대의 혜택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자동 조정 장치 같은 지속 가능성 확보 장치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울분과 미래 세대의 불안을 직시한다면 당초 특위 취지에 따라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개혁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연금 개혁을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임할 것입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잘산이즘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못산이즘을 추구하는 기만적 술수를 멈추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경영계가 반대하고 제2요구되어 부결된 기존 개정안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시에 대해 소액주주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추구한 반기업적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공언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외부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될 수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사회의 내부 균형을 무너뜨려 감시기구를 특정 세력이 장악하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이는 기업이 창의적, 생산적 전략이 아닌 경영권 방어와 단기 생존에 몰두하게 만드는 반기업적 행보입니다. 이미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 중심의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채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이번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 한 달 만에 악법을 또다시 들먹이는 것은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표심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상법 개정은 2,600여 개 상장사는 물론 100만여 개 비상장 중소기업들까지 직간접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법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분쟁의 증가는 곧 경영 위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쓰나미에 직면한 지금 각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만을 바라보며 소액 투자자들을 목표로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잘산이즘을 말하고 못산이즘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반복되는 기만적 술수를 현명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의 이상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외면한 채 정파적 논리를 우선하는 방송의 선택적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C입니다. 편파 방송, 이 정도면 VIP 단골 고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가 휘청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MBC는 여전히 정치적 갈등,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뉴스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날짜별, 방송사별 메인탑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7일은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코스피가 5% 폭락한 날입니다. KBS는 관세 충격의 5% 폭락, 8달 만에 블랙 먼데이라고 첫 뉴스를 보냈고, SBS는 관세 쇼크에 파랗게 질린 정시 하루 새 112조가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MBC는 김 여사 조사 초읽기,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를 탑뉴스로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보다 정치권의 견제가 우선인가 봅니다. 4월 9일입니다. 관세 충격으로 금융위기가 현실화되는 날이었습니다. KBS는 환율 1,500, 눈앞 코스피 2,300 붕괴, 관세 충격 어디까지를 첫 뉴스로 보도했고, SBS도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최고, 코스피 2,300 붕괴를 보도했습니다. MBC는 어땠을까요? 경제뉴스가 아니라 국회에 나온 이왕구 헌법재판관 잘할 수 있다, 사퇴해야 맹공이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다음은 4월 10일입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90일 유예 결정을 내리고 중국에는 125% 재보복 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이날 KBS와 SBS는 이 뉴스를 상세하게 탑뉴스로 내보냈고 MBC는 이왕구 막아달라 가처분 마은혁 주심 맞는다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은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고 강풍 피해가 발생한 날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라서 기억하실 겁니다. KBS는 간판 떨어지고 담 무너지고 강풍 피해 이어져를 첫 뉴스로 보도했고 SBS는 눈 맞은 벚꽃 우수수 4월 중순인데 체감은 영하권 뚝이라는 타이틀로 첫 뉴스를 보냈습니다. MBC는 윤 전 대통령 측 재판부 결정에 동의, 커지는 비공개 재판 논란, 이것을 탑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와 국민 건강보다 정파적 득실이 우선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감시는 역시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 지나치게 편중된 MBC의 보도는 오히려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만들고 여론을 호도할 뿐입니다. 더구나 대선 전국입니다. 따라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도 언론도 선정기구가 아닙니다. MBC가 진정한 공영방송이라면 위기의 원인과 해법, 정부의 책임과 대응까지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합니다. 정치권 정쟁만 반복 보도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영영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MBC 보도가 편향되고 민주당 친화적으로 보도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수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MBC가 과연 공영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지금 대선 국면에서 계속해서 우리 당만 비판 공격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기관 방송이지 이 공영방송은 절대 아니다. 공정한 방송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감시하고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자유는 우리 국민의힘의 금과 옥조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인들이 기사와 보도에 대해서 검열을 하고 또 5배 징벌적 손배소, 형사처벌과 함께 5배 징벌적 손배소라는 급박을 일삼을 때 그것을 앞장서서 막은 당은 바로 저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언론 자유라는 오늘의 이 자유로운 공기가 저 민주당의 폭정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저항과 우리 언론인 동지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당시에 국회 문체위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기록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국회 A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어제 과학정보통신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혁명에서 앞서 나가면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의 세계적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AI 과학기술 시대의 글로벌 선두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AI G3, AI 3강 국가의 목표 달성 방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AI를 제일 잘 사용하고 제일 큰 혜택을 얻도록 하면은 AI G3 목표도 가까워집니다. 그중 하나가 이달 시범학교 선정이 전국적으로 마감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입니다. 모든 학생을 저마다의 진도와 관심에 맞춰서 1대1로 맞춤형 교육을 가능케 할 방법입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의 속도와 진도를 맞추기는 어렵지만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힘으로 그 간극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모두에게 제공되므로 소득 지역 격차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도서벽지 학생들조차도 서울 강남의 학생들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저마다 1대1 맞춤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클라우드의 한 유형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제공됩니다. 이른바 SaaS 방법입니다. 이것은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AI 클라우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산 저전력 AI 클라우드에서 운용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성된다면 국내 클라우드 기술이 다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AI 산업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로 꼽히는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 이른바 NPU라는 AI 반도체가 본격 적용되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최근 개발 출시되고 있는 국산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를 적용하면은 AI 디지털 교과서 클라우드의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로 국산 AI 반도체의 실력이 입증된다면 우리 반도체 기술의 쓰임새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예비후보가 국내 AI 반도체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업을 살리는 길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혁신 연구 인력에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풀어주는 길입니다. AI 시대 물결이 저 사회 전 분야로 몰려오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는 세계적 선도 사례 창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GPU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NPU를 만들 수 있는 길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대와 일부 진보 교육감의 역행으로 스스로 그 걸림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앞으로 1년 내지 2년 사이에 엄청난 학력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학력차가 발생하면 도입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100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방법도 100가지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 국민교육 현장에서 말했듯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AI G3 국산 NPU AI 반도체를 육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이재명 민주당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AI 디지털 교과서는 K-클라우드에서만 사용되므로 게임에는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뉴스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AI 디지털 연구소 만든다.